안녕하세요. 국제개혁대학교 2024년 봄학기 기독교 교육학 제2강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첫 시간 또 첫 강의여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시느라 조금 벅차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 영상 올려놓은 것을 처음 보고는 어, 6회, 7회까지 플레이가 되었는데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7분인데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저께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17회가 플레이되어 있길래 아, 많이 들어오셨구나. 또 어떤 분은 한 번 강의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셔서 한국어 강의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두 번 들으신 분도 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학습 태도입니다. 네, 온라인 교육의 최고의 장점은 강의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옆에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 장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교육의 심리적 기초, 학습 및 발달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육 심리가 되는 거죠. 교육 심리, 뭐 교육 심리학, 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 아마 자신의 수치를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여러분 IQ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쯤 보통 IQ 테스트를 하는데 IQ가 바로 교육 심리학에서 나온 검사입니다. 음, 문제는 이제 IQ가 높은데 성적이 낮은 사람이 있죠. 네. 이거 왜 그런가? 교육 심리학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육 심리의 테스트는 받았지만 머리가 좋은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학습이 떨어진다. 여긴 다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도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발달이 이루어지는가, 이 모든 내용들이 이번 주제에서 좀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교육 심리학의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교사, 세 번째 수업, 네 번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업, 교사, 평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학생을 보겠습니다. 학습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자, 태어나서부터 한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텔렉추얼한 인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성격도 또한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죠. 콜베르그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도덕성도 발달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수치화된 게 지능이죠. 그런가 하면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은요, 15세가 될 때까지는 노동하는 시골에 있던 소년에 불과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깨닫고 15살부터 공부에 정진을 해서 15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학문을 이루었다.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 인지 발달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이립, 지천명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공자 선생이 붙인 별칭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지 발달과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가르치는 자인 교수자, 곧 리더, 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교사의 자질이 있을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학급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학급을 경영할 때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또 클래스룸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면 학습이 잘
도움을 받을까?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가정 방문, 형식적인 가정 방문 그쳤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학교에 유독 상담 선생님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주 힘들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의 문제도 또 학습에 대한 문제도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수업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클래스룸이라는 환경 안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배우는데 이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교수이고 학생에게는 학습 이런 측면이 되겠죠. 같이 일어나는 상호작용 인터랙션인데 두 가지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동되어서 나타나게 되지요. 이런 학습 이론이 바로 교수 학습, 교수 이론, 학습 이론 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제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심리학에서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배웠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생의 성취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그다음에 매 월마다 쳤던 모의고사,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표준화 검사, 우리의 지능에 관한 표준화 검사, 곧 IQ 같은 게 되겠죠. 성격 유형 검사, 또 뭐 요즘 유명한 MBTI 같은 그런 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이란 주제는 우리 학습 이론, 교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교육 심리학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 교육의 심리학을 응용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난주 강의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육학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설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교육학은 사실 실용학문이고 적용학문입니다. 교육학은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뭐 행동주의 과학이나 뭐 다양한 학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발견과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학습의 현장, 교육의 현장에다 적용시키면 그게 이제 교육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무슨 무슨 학 이런 이름들이 붙죠.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칼라지,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많은 발견과 연구와 조사, 실험들을 교육에다가 응용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심리학이 출발하게 되죠. 이것은 19세기의 독일의 헤르바르트라는 학자가 교육의 목적은 윤리학에서 교육의 방법은 심리학에서 그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육의 방법을 심리학의 원리에서부터 가져오면 좋겠다. 심리학은 인간의 이제 마음에 관한 또 인간의 생각에 관한 연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교육 심리학인 것은 educational psychology라고 말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 방법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의 시기, 과정, 방법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육심리학이라는 학과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학과들이 있고요. 우리 사범대학이나 또 교육학을 배우는 과정에는 꼭 교육심리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이제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발달, development, 개발이란 표현도 되지요. 발달이란 건 뭐 어떤 개념이냐? 인간의 관점, 학습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수정의 순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전생의 라이프 스팬이라고 말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출발인 수정에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홀 라이프 스팬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이제 발전적인 때가 있겠고 어떤 순간엔 퇴보도 있겠죠. 피지컬한 이 바디, 물리적인 몸은 25세까지 성장하지만 25세부터는 이제 조금씩 쇠락해져 가죠. 노화 현상을 겪게 되죠. 40대, 50대 중년기를 지나면 확실히 나타나고 7, 80대를 가면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쇠락해져 가고 축소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안에는 또 발달되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의 초반에는 무엇이 두드러지게 발달하고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무엇이 두드러지게 발달하고 이 과정과 종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발달하는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양상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발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발달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숙이 있고 두 번째는 학습이 있습니다. 이 성숙, maturation 이란 말은 DNA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있는 DNA는 각자에게는 한 종류죠. 인간의 몸 안에 DNA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포마다 DNA가 있죠. 근데 그 모든 DNA의 염기 서열이 다 똑같습니다. 이 저라는 사람의 DNA의 염기 서열은 저만의 고유한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가 수정이 되면서 더블 헬릭스로 이렇게 묶여지면서 유일하게 된 코딩이 된 거죠. 자, 이 DNA가 제 삶의 평생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을 이루면서 이 DNA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달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를 할지라도 새 쌍둥이를 할지라도 네 쌍둥이를 할지라도 DNA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게는 고유한 성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타고나는 거죠. 어 천성적인 것입니다. 조작을 통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학습이란 게 있습니다. 러닝이란 거죠. 이런 앞에 있는 성숙 머추레이션과 관계없이 도움을 받죠. 영향을 받죠. 그러나 유전적이고 선천적 행동 이외에 후천적인 경험이나 연습에 의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고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후천적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인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러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해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발달의 원리 몇 가지를 좀 보게 5가지가 있는데요. 맥코넬은 발달의 원리 5가지 첫 번째 연속성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수정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연속은 변화는 계속해서 연속된다. 변화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발달의 순서성이 있습니다. 발달에는 일정한 발생학적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일정하다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사지, 두 팔 두 다리로 가고요. 중추에서부터 말초로 갑니다. 그리고 전체에서부터 부분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배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발달은 언제나 머리에서부터 사지로 가고 중추부터 시작해서 말초로 뻗어져 나가 전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 순서가 크게 대별된 순서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의 분화성인데요. 발달은 이 분화와 통합에 의한 구조의 과정입니다. 처음엔 미분화 전체적 반응이 일어나다가 그다음에는 분화 부분적 특수적 반응으로 점점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정란이 되고 거기에서 배아가 만들어질 때 진화론자들을 보면서 다 비슷하니까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라이프 추리에 뿌리를 한 나무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발달의 분화성을
비슷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갖고 있는 특징은 미분화된 배아에서부터 전체적인 데서부터 점점 부분적이고 특수적이고 세분화되어지는 쪽으로 이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통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상관성입니다. 발달은 개체 또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쌍둥이 가지고 제일 쉽게 표현하죠. 같은 부모님이 돼서 비슷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DNA의 소유자인 유전적 특징이 비슷한 쌍둥이 또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환경에 살아갈 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다음 발달의 개별성. 자, 인간의 발달은 똑같은 시간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배밀을 하고 뒤집기를 하고 붙잡고 일어서기를 하고 태어난 지 1년 돌쯤 되면 이제 걸음마를 떼야 되고 2년쯤 되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늦다고 해서 지진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발달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생애의 발달 과정 중에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최적의 환경이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의 대학을 진학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80세에도 대학을 진학한 분이 최근에 계셨습니다. 학습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0대 아닙니까? 그죠? 하룻밤을 안 자도 거뜬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을 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암송이 가능할 때, 30대, 40대가 넘어가면 듣고도 까먹죠. 네.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있는지를 찾고 우산을 이 팔에 끼고 있으면서 우산 찾고 있고 선글라스를 여기다 이제 머리에 꽂아놓고 또 찾고 있다 그러지. 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발전되어야 될 영역이 있지만 특별히 뭐 지성 같은 영역, 지각 같은 영역은 10대 때, 20대 때가 결정적인 발전의 시기입니다. 이 결정적 시기와 연관해서 발달 과업이 있는데요. 인간의 생애 가운데 그 각각의 발달 단계에 성취해야 될 과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헤비거스트라는 분이 제안한 개념인데요. 각자의 발달 관계에서 그 발달 과업을 성취하면 그 시기를 잘 보내면 잘 적응이 되고 그게 잘 되면 그 다음 과정도 잘 된다는 거죠. 예. 배밀이를 잘하면 뒤집기를 잘할 수 있고 뒤집기를 잘하면 엉거주춤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계를 잘 맞춰야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fulfillment가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인간의 발달과 성장에는 결코 생리학이 없습니다. 월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단계별로 발전돼야 되죠. 우리는 자녀들이 조금만 뭔가를 잘해도 와, 우리 가문과 집안에 천재를 주셨구나, 영재가 났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월반시키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결국 언젠가 월반했던 만큼 그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이제 송유준이라고 그 아주 대단한 천재, IQ가 190이었는가요? 멘사 클럽에 들어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천재로 인정받던. 그런데 이제 어, 최근 들어서까지도 이 박사학위 받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뭐 표절 문제, 자기 표절 문제로 걸려서 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학위를 못 받고 유럽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고도의 성장, 발달 여기에 창념할 필요 없이 각자의 스피드로
결정적 시기에 발달 과업을 잘 이뤄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만큼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때 그 시기에 이뤄야 될 발달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가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인지 발달을 좀 보겠는데요. 인지 발달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발달이 나옵니다. 자, 발달의 개념을 지금까지 살폈는데 발달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인지 발달과 심리 발달입니다. 자, 인지라는 말은 cognition이라고 표현하죠. cognition. 뭐 우리 알고 있는 intellectual한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겠죠. 인지란 말은 지각, 상상, 추리, 판단 등 같은 우리 지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논리적인 유추들이 포함되죠. 발달이라는 건 앞에서 살폈지만 기존의 정보를 보존하고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포획하는 새로운 사실이나 개념을 추가하는 그런 걸 인지 발달에서의 발달의 개념으로 씁니다. 자, 이 인지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분은 제 뒤로 보이는 아주 멋있는 스위스 신사분이십니다. 장 삐아제 이신데 장 삐아제는 이 인지 발달을 적응의 과정으로 보고 각각의 감각들을 어떤 하나의 시스템, 도식 안으로 변형시키고 결합하는 이 조직과 수능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필기를 따로 한번 해보시면서 단어 하나하나와 그 연관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지발달이란 뭐냐? 적응 과정이다. 이 좁은 소견에서부터 넓은 소견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각각의 감각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구조, 틀 안으로 변형시키고 그것을 상호 결합시키면서 조직과 수능, 이 수능 안에는 동화, 조절, 평형화의 과정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IQ 어떻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 되어서 IQ 테스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50대 때 IQ 테스트하면 뭐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IQ도 변합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기분 따라 더 잘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어, 산토끼가 있죠. 산토끼. 자,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가? 산토끼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 IQ에 따라서 산토끼의 반대말에 대한 답이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자, IQ 30. 산토끼의 반대말은 기토산이다. 기토산. 네. 그냥 단어를 그냥 바꿔버린 거죠. 두 번째, IQ 60. 네.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다. 어떤 분은 아마 집토끼 생각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 IQ 80은 산토끼의 반대말을 죽은 토끼라고 이야기한다. 네 번째, IQ 100.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다 토끼다. 이렇게 산과 바다의 반대. IQ 150.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토끼다. IQ 200. 산토끼의 반대는 알카리 토끼다. 애시드 토끼에서 애시드 레빗에서 이제 알칼리 레빗으로 바뀌는 거죠. 뭐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처럼 이제 IQ도 변화된다는 거죠. 네, 이런 과정들이 인지발달 이론에도 볼 수 있는데요. 자, 평형화의 목표를 향해서 도식에서도 출발합니다. 자,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죠. 불평형을 이룹니다. 앞에 갖고 있던 도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틀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과정이 일어나요. 같은 모양이면 그냥 받아들이면 동화가 되고요. 만약 자신이 갖고 있던 도식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제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적응의 과정에서 나오는
두 가지 길 중에 모습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쪽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로운 스킴이 생기면서 또 다른 평형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새로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지 구조.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이제 인지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계관, 뭐 인생관, 지식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천자문 같은 경우에는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를황, 이 대조되는 두 가지의 한자말이 500세트가 된 게 천자문이죠. 그래서 천자문의 천글자, 대립되는 두 개념의 쌍 500가지를 다 암송해서 읽고 쓴다고 하면 책거리가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천자문을 떼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음량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요. 음량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키마예요. 그 기준 안에 나머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지구조입니다. 세계관과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인지 발달은 뭔가? 인지 발달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질적으로 달라지죠. 양적으로 처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양적인 걸 수용하다 보면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때 뭔가를 배우는 거랑 대학교 때 석사 박사 때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유치원 때는 신호등 어떻게 건넙니까? 배운 그대로 키가 작으니까 손을 높이 들고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좌우를 두세 번 정도 돌아보고 손든 상태에서 건너갑니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지식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죠. 그럼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게 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손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똑같은 가르침을 받더라도 시험을 건너는 방법에서는 좀 더 나은 질적으로 달라진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 발달의 단계를 4개로 나눠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는 단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단 공과처럼 순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인지적 불평형 상태를 평형 상태로 만들고 또 그러고 나면 또다시 그 상태로 또 만들고 토마스 쿤이 말했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보이는 동일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거기서 도식이 있고 동화와 조절을 통해 새로운 평형화를 이루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은 여자다. 어린 시절에 갖게 되는 한 가지 제일 쉬운 스키마, 세계를 바라보는 도식이죠. 어릴 때에는 머리가 긴 사람은 여자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입술에 빨간 것도 발랐어요. 눈썹도 길어요. 아, 여자구나. 여자가 맞는 거죠. 그러면 동화인 거예요. 갈등 없이 그냥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남자 락커예요. 그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혼란이 옵니다. 불평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여자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머리가 긴 사람 중에 여자 말고 남자도 있을 수 있구나. 이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커머데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적응이 되는 또 다른 단계가 되죠. 그러면 머릿속에 머리가 긴 것은 여자, 그러나 남자도 머리가 길 수 있구나. 새로운 도식이 생기면서 평형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더 쉽죠.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새다. 참새를 보고 배웁니다. 참새가 하늘을 나는데 참새란 것을 보고 새로 보는 거죠. 날개가 있고 하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두루미를 봅니다. 그러면 그 자극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도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쟤는 참새와 다른 모양이지만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날개도 더 큰데 저건 새구나.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라는 범주 안에 참새, 비둘기만 있던 때에서 이 두루미가 이제 새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고 더 몇 배나 더 큰 비행기를 보는데 비행기가 날고 있는 거예요. 아, 새만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스키마를 도식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혼란이 주어져 있지만 그 혼란을 버리면 안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새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와 새다라는 새로운 평형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의 논리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아제의 네, 그 발달 단계 네 가지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 운동기고요. 출생에서 2세까지입니다. 이때는 감각이나 또 쉽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혈압에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더라도 뻘뻘뻘 기어다닐 정도이죠. 걷더라도 집안 안에서 뭐 부모님 손 붙잡고 할 수 있죠. 감각이나 운동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합니다. 이때 이제 획득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대상 영속성입니다. 원래 이제 아이들은 태어나면 처음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20cm 앞에 있는 것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시력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대상이 자기와는 별개의 실체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공간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단계까지 이 시기에 나아갑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아기가 있어요. 공을 갖고 놉니다. 감각이죠. 공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봅니다. 이 공의 실제를 느낍니다. 자, 그런데 아이 앞에 송판 하나를 세우고 이 공을 받아가지고 송판 뒤로 보냅니다. 손으로 만졌던 공이었고 눈으로 보던 공이 이제 송판 뒤로 사라졌어요. 그럼 이 순간 아이는 처음에는 공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소멸된 것처럼 느낍니다. 집안에 복도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너 가만히 있어 엄마 잠깐 갔다 올게라고 얘기하고 복도를 가서 주방으로 몸을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는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세상에서 엄마가 없어진 줄 압니다. 이 분리불안이 일어나서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이제 저 끝에 주방에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이런 걸 보고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고 말합니다. 2세까지 바로 감각 운동기에서는 대상 영속성이 획득되고요. 모방 능력이 발달됩니다. 애들이 뭐 부모 따라 하고요. 이때 이제 천재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 동화책을 읽어주면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장을 아이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단기 기억으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 운동기에는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뒤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이 가역적 사고란 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구체적 조작기에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얼음을 갖고 있는데 얼음이 이제 그릇에서 녹으면 물이 되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것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내 얼음 녹았다. 내 아이스크림 녹았다. 근데 아이들은 이 녹은 물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다시 언다. 이걸 모르는 거죠. 알게 되면 그게 가역적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전조작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2세부터 7세까지 급속한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언어는 발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체계화가 되지 않고 모순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논리가 없습니다. 상징형 형태로서의 사고 능력, 개념, 획득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거침없이 공룡의 이름, 돌의 이름,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막 외웁니다. 이때 또 다시 한번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죠. 자, 직관적 사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신중하지 않고 직접, 즉시적, 비논리적으로 사고합니다. 이때 MBTI는 다 N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이제 자기중심성이 큽니다. 자기중심성. 에고센트릭 하죠. 나르시시즘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관점, 내 거야! 라고 주장을 많이 하게 되죠. 중심화. 어,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자극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물이 보고 나머지 건 다 블러 처리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물활적 사고입니다.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물이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꿈이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 그 토이 스토리를 보시면 장난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있을 때는 장난감인데 사람이 사라지면 이 토이들이 실제로 움직이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코도 베이고 떨어졌던 코 갖다 붙이고 이게 이제 물활적 사고입니다.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 생각 갖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직접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도덕적 실제론이 강합니다. 법과 규칙은 절대로 불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이 없죠. 어, 세 번째 단계가 구체적 조작인데요. 네, 이제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이란 게 뭐냐면 변형된 사물의 특징을 되돌려 놓는 걸 말합니다. 사물의 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거죠.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또다시 물이 되기도 하는. 또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이제 보존 개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컵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더라도 여기 있는 물을 다른 형태의 컵에 담으면 물의 높이가 달라지더라도 양은 유지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어, 어떤 공을 6개를 모아 붙여 놓았다. 3열 두 줄로 이렇게 3개, 2개, 3 곱하기 2로 6개를 붙여 놓았다. 근데 큰 공간 안에 이렇게 붙여 놓는 것과 그 큰 공간 안에 6개 공을 띄엄띄엄 놓을 때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여 있는 것보다 흩어진 게 더 많고 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체적 조작기를 통해서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되면 개수나 분량과 길이와 부피 같은 것들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보존 개념, 배열이 달라지더라도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설과 연역적 사고가 시작됩니다.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요.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다 탐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로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주어진 요인들 그것을 조합하고 순서를 새롭게 하는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 과학에 대한 깨달음과 호기심이 더 커져가기 시작하죠. 가설을 세우고 스스로 입증하고자 하는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지 않고 이제 사회인식 능력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피아제가 말했던 6단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하면서 유아기 시대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피아제의 교육의 시사점은요.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을 지도할 똑같은 컨텐츠를 가르치지 말고 나이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추상적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인지적 불균형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서 동화와 조절의 인지 활동을 유도시켜야 된다. 약간 헷갈리게 만들면서 그 스키마를 깨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선행학습을 지향해야 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많은 게 지금 선행학습 아닙니까? 교육학자인 피아제 입장에서는 선행학습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비고츠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인지발달 이론을 말했는데요. 자, 인지발달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크게 보면 어,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인지 발달에서는 아동과 성인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가 인지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계 설정이라는 건데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비계란 말은 원래 뭐 애쉬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건축할 때 공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 뭐 공사하는 과정들 세세히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뭐 거기에서 이제 먼지 같은 게 나는 것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이것처럼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변을 보면 두려움이 생겨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계를 설정하고 천을 덮어놓고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자, 스카폴딩이라는 표현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담장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더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주면 디딤돌이 되어주거나 위에서 날 끌어주면 이 발달의 수준이 실제에 있지 않고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의 차이를 근접 발달 영역, 영어로는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렇게 표현. 여기에 이제 칭찬과 격려, 뭐 자극,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겠죠. 기호적 중재, 쉽게 얘기하면 언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면화되어서 근접 발달 영역만큼 도움을 받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 성인의 도움,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티처,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고스키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인지 발달에 있어서 인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나 교사, 뛰어난 동료들이 지식 형성의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피아제와는 반대로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인지 발달 수준에 조금 앞서는 과제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해서 조력도 주면서 더 발달하도록 하는 거죠. 맨날 똑같은 걸 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세 번째, 학생의 근접 발달 영역을 면밀히 파악해서 근접 발달 영역 범위 내에서 적정한 조언과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뛰어나게 하면 아예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예. 영재학교에 들어간 평범한 학생은 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했거든요. 제가 너무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전 너무 평범한 아이였어요. 뭐 집안 배경도 평범했고요. 평범한 아이가 비범한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상대적 열등감을 받는 거예요. 중학교 갔더니 제가 공부도 잘하고 저희 집안도 평균 이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고스키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도제교육, 동양적 전통 교육이죠. 협동학습 이런 것들의 강조점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이제 한국 교육에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비가스키의 교육적 시사점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보면 결국 이 대학 입시의 벽을 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리 발달 세 번째인데요. 심리 발달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로서 심리, 성적, 성격 발달 이론의 주창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죠.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이 있고 자신의 원욕 이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이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네. 우리가 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에릭슨입니다. 심리 발달에서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이었고요.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을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에릭슨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만큼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면서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을 주창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역할,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하나 사이코소셜 성격 발달 이론을 구축합니다. 자, 유아기 시대 때부터 보면 인펀트 시대는 신뢰 대 불신. 왜냐하면 어린 아기 때 인펀트 젖먹이던 시절에는요. 신뢰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걸음말 때는 토들러가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한다는 건 자율적인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수치심과 의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학교 가기 전인 프리스쿨러 이때에는 이제 주도적이 됩니다.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죠. 이게 이제 통제를 받으면 죄의식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그레이드 스쿨러가 되면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숙제 꼬박꼬박 하는 거 아닙니까? 숙제 잘하면 성적 잘 나와요. 근데 숙제 빼먹으면 야단 맞고 벌서고 열등감이 주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게 잘 확립이 안 되면 혼동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월드가 되면 친밀감, 인티머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이성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게 되는 기간 아닙니까? 이걸 잘 못하면 이제 고립감을 갖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 때 보면 외톨이가 잘 없어요. 유치원 때 보면 다 두루두루 다 좋아해요. 그런데 20대가 되면 히키코모리가 생기죠. 그 다음 40대 중년 지나가면 생산성 대 침체성. 일 많이 해야 되죠. 중요한 가치가 생산성입니다. 안 되면 침체되죠. 그 다음 올드 어덜트가 되면 자아 통입, 자아 통합,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성격과 경험들이 하나가 될 때 만족한 삶이 되죠. 얼마나 많은 걸 이뤘냐의 문제보다도 얼마나 어, 자아와 내 소원하는 바와 이룬 일들이 안정감을 갖느냐. 여기에 이제 큰 기쁨을 갖게 되죠. 그래서 큰 일을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한 노후를 지내는 것은 자아 통합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계들을 쭉 설명했고요. 이걸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좀 설명해 볼까요? 몇 가지만? 네,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인펀트 때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1년, 태어나서 1년 참 중요하죠. 주요 관계 대상은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입니다. 이때 신체적, 심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되죠. 아이 하나를 주목해야 되고 계속 접촉해 줘야 되죠.
원숭이 실험도 이런 걸 하죠. 어, 분유를 먹이는데 딱딱한 철판에 나무판에 붙어 있는 젖병에서부터 이렇게 접촉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기에서 이제 분유병을 빠는 것과 아니면 이제 뭐 털 같은 거, 섬유 같은 거, 폭신폭신한 솜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데 붙어 있는 우유병을 빠는 것과 원숭이도 느끼는 안정감이 다르다 그러죠. 이때 이제 주요 발달 과업과 사회문화적 역할은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해야 되죠. 여러분, 애들이 우는 이유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배가 고파서; 두 번째, 잠이 와서; 세 번째, 기저귀가 젖어서. 그게 이제 신체적, 심리적 욕구입니다. 그죠? 해결해 주면 행복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가 중요하고요. 보호와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뢰감이 생기고 낙천성이 생기고 희망을 갖습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신감과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됩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을 또 볼까요? 여러분, 이때 이제 4살, 5살입니다. 프리스쿨입니다. 프리스쿨 학교 가기 전입니다. 근데 주도적이 되죠. 한국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근데 이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4살, 왜 안 죽였나 7살.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실제로 그럴 부모는 없지만 그만큼 4살이 되면 주도성이 강한 거죠. 내가 할 거야. 엄마는 몰라.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외칩니다. 자기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독단적인 행동을 하죠. 자기가 옳다라는 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돼요. 밀가루 가지고 막 범벅을 하고 집을 난장판 피우더라도 어지르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주도성을 가지고 솔선성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걸 통제하면 죄책감이 들고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이 긍정적 해결의 열매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그렇게 해서 8가지 단계들 쭉 보게 되고요. 생산성 대 침체성도 하나 볼까요? 25세에서 54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주요 관계 대상이 직장 동료와 자녀죠. 친구와 배우자는 충분히 누리고 난 다음에 찾고 난 다음에 직장 동료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주요 발달 과업은 자녀 양육과 후세대 양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직업이나 학문이나 예술적 성취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많은 작품을 쓰는데 총각되는 작품을 못 씁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안정감을 누렸는지 그때부터 막 다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원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작품을 내다가 나중에 이제 불행한 가정 생활로 인해서 객사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25세에서 54세까지 이 시기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시기.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생산성이 있고 보호하게 되고 배려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시기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작품을 못 만들어내면 침체하게 되고 외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릭슨의 8가지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전생의 발달 단계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대로 적용되는 저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수용될 수 있는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콜버그라는 사람은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관습이라는 걸 기준으로 정관습적 수준 2가지, 관습적 수준 2가지, 후관습적 수준 2가지. 점점점 발전하는 거죠. 6단계까지 발달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 처벌받고 복종하도록 하죠. 아이를 훈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구적 목적을 지향합니다. 법을 잘 지키도록.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나쁜 아이야. 그럼 착한 아이에 대해서 이런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뭐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을 우리의 신앙과 또 연결지으면 어떨까요? 네. 율법에서 복음까지 가는 과정. 재미있게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콜버그에 관한 내용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시험 문제 낼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잘 살펴 한번 보시고 이런 것이 있다. 콜버그 그다음에 도덕성 발달 단계 연결 지으실 수만 있으면 좋겠고요. 전인습 수준, 네. 그 전관습적 수준, 관습적 수준, 그다음에 후관습 수준 뭐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의 개인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제가 뭐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인데 교육에서는 크게 이제 뭐 영향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발달에는 지능과 성격과 동기와 흥미와 학습 양식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 인텔리전스, 지적 능력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이제 한국 교육 안에서는 학업 성취의 가장 중요한 변인을 지능으로 보죠. IQ. 그리고 메모리 능력. 이런 걸 많이 보죠. 창의력보다는 메모리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래 왔죠. 뭐 그리고 나서는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논술고사 친다 그래가지고 또 한참 국어 한문 말고 논술 과목이 막 도입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결국 논술도 논술 학원 생기면서 암기와 테크닉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네. 자, 근데 서스톤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지능에 관한 영역을 단순히 암기 기억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이 지능이라는 영역 안에 언어 이해 요인, 뭐 말 알아듣는 거죠. 두 번째 단어 유창성 요인, 보캐버리가 늘어나는 거, 수 요인, 누메리컬 팩터, 숫자 감각, 공간 시각 요인, 그다음 추리 요인, 지각 속도 요인 이런 것들로 다양하다고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 IQ 테스트가 들어가긴 해요. IQ 테스트에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검사하게 됩니다. 길포드라는 사람은 그런가 하면 지능 구조 이론이라는 걸 제창합니다. 자, 인지적 작용 차원 6개, 내용 차원 5개, 결과 차원 6개.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6 해서 180개의 이 상이한 능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용이 있고 인지적 작용, 오퍼레이션이 있고 결과의 차원이다. 그래서 외우기, 암기 능력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하게 봤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길포드는 지능 구조 이론 180개 이것만 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가드너인데요.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가드너는 전통적인 심리 측정적 지능관에 대해 회의를 가지면서 지능검사, 지능지수 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다중지능이 있다. 지능에는 언어지능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이 있고 공간 지능이 있고 음악 지능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건 부족하지만 어떤 게 넘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직업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음악가는 어떤 부분이 발달되느냐. 타고난다는 달란트 이론하고 같이 좀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계속됩니다. 네 가지가 아니고 신체 운동 지능도 있고요. 대인관계 지능도 있고. 영업 측에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는 대인관계 지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성 지능도 있어야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자연 탐구 지능, 생물학자들, 실존 지능, 네, 그것들도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스탠버거라는 사람은 삼위일체 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경험 하위 이론, 요소 하위 이론, 그다음에 상황 하위 이론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삼위일체 지능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삼위일체라 그래서 갑자기 성경적이다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영어 그대로 트리아킥이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버그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소 하위 이론에서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획득 요소. 이 분석적 기능력입니다. 두 번째 상황 하위 이론에서는 실제적 능력, 대처하는 거죠. 어, 굉장히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경험 하위 이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뛰어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창의 능력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분석력, 실제력, 대응력이 되겠죠. 창의력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지능적 요소로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한국 교육 안에서의 우리의 천편일률적인 학습의 방향 이런 것과는 너무 다르게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하다는 것 아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교육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스탑 없이 쭉 보셨는데요. 강의 잘 하시고 또 제가 올려드린 필독서 챕터 같이 또 읽으시면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